안녕하세요.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며칠 새 많이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제까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파이널 끝내고 이제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말 과제한다고 정신이 좀 없었고요. 더불어서 이거 차도 산다고 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제까지 기숙사 방을 빼줘야 돼가지고 이사 짐 싼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학교 기숙사가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근 한 1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기숙사 떠나려고 하니까 많이 서운하네요. 아마 다음 블로그는 다른 데서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주에는 한국에 간다는 사실, 한 6주 정도 방문할 계획이고요. 한국 가서도 영상을 가능하면 올려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숙사 떠나서 이제 잠깐 친구 집에 교회 친구인데 자기 집에서 지하가 잠깐 빈다고 있어둔다고 해서 친구 집에 잠깐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국 가기까지 머물 거고요. 차를 이제 주차해 놨는데 차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예. 굉장히 오래된 차예요. 2004년식 도요타 시에나고요. 되게 싼 가격에 헐값에 주고 샀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차를 샀는지 또 차 등록하게 됐던 과정 같은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맨날 기숙사 안에서만 찍다가 야외로 잠깐 나왔어요. 기숙사가 이제 무빙하는 것 때문에 떠나야 돼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야외에서 찍고 싶어서 잠깐 앞에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거나 유학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집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자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차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일 보려면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되니까 집과 차는 가장 초기에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자마자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어떻게 차를 구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이렇게 공유해 드리면은 나중에 오신 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시행착오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겠죠. 한 5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진 예산이 얼마 돈 안에서 내가 차 구입에 돈을 쓰겠다라는 게 먼저 정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검색을 하면서 계속 눈이 높아지고 갈팡질팡 이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최대한 이 돈 안에서 버짓을 세우겠다, 예산을 세우겠다 라는 계획을 꼭 세우고 나중에 수정하더라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산 세우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세우기 위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차값 위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버짓을 최고 $4,000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4,000로 차를 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예산이 훨씬 더 오버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등록비가 있어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료가 있어요. 한국보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 번째로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하면은 실제적인 차값은 많이 낮아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최대 $4,000로 세우고 거기 안에서 차값을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있는 곳은 펜실베니아 주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세금이 구입한 금액의 6%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0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은 6%니까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 6%를 먼저 계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등록비가 있습니다. 이제 차를 등록을 했죠. 번호판도 달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한 $100 안 되게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등록을 하려면은 내가 보험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야 너 차 몰아도 돼 라고 그 등록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록 그 보험비가 차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마다 다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험회사에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주 최소한만 들어서 싸게 하면은 6개월 단위로 등록을 하는데 보통 6개월에 한 500~600달러부터 시작해서 싸게는 많게는 한 1,500달러까지도 이렇게 보험 종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나는 어느 정도 보험을 들겠다, 보험료로 얼마까지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한으로 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넉넉히 잡아서 600달러 잡으면 싸게 하니까 보험료 600달러에 등록비 한 100달러 잡으면 700달러 이렇게 되죠. 세금 하면은 한 3,000달러짜리 산다고 했을 때 180불이죠. 그러면은 700달러에서 880불이죠. 한 9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산을 4,000달러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약 900달러가 차값 이외의 비용을 나가는 거예요. 거의 한 4분의 1 조금 안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저는 보험을 아주 저평가로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뭐 자차도 들고 이것저것 다 들려면은 굉장히 가격이 뛸 거예요. 그거를 예산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즉 예산을 세울 때 차 구입으로 4,000달러를 써야지라고 예산을 세워도 실제 차값은 3천만 원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산 세우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차 종류를 정해야 돼요. 차 종류를 말하는 거는 뭐 모델, 메이커 이건 둘째 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이 차를 쓰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가령 나는 승용차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냥 승용차 중에서 승용차 종류가 많잖아요. 준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좀 싣고 다닐 게 많아야 되니까 SUV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가족이 많아서 많이 탈 수 있는 미니밴이 필요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도를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어떤 차를 사야지 라고 차의 종류를 결정을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둘이에요. 여기에서는 애가 있으면 카시트에 꼭 앉혀야 되는 게 법으로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승용차를 사게 되면 뒷좌석에 카시트 2개 놓으면 그 뒤에는 아무도 못 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오실 때 아마 장모님도 같이 오실 텐데 장모님이 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 뭐 다른 손님을 태울 수도 없고 제가 운전석에 앉고 보조석에 안에 앉고 뒤에 카시트 2개 놓으면 끝인데다가 짐도 많이 못 놓고 그래서 애가 있는 집은 제 주변에는 보통 미니밴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니밴은 한국의 카니발 같은 차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7인승, 8인승 정도의 차입니다. 이게 이제 뒤에는 좌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 공간을 다 트렁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데요. 저는 이제 애가 둘이라서 미니밴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서 만약에 이사를 다니게 될 경우에 한국처럼 이사 서비스 센터를 찾아서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미국에 그게 있을 거란 장담도 없고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공간이 큰 게 필요하겠다. 짐 실어야 되니까. 그런 거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미니밴이 저한테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니밴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용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차가 필요해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차량 종류 정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둘러보기입니다. 둘러보기는 이제 내가 예산을 정하고 어떤 용도의 차가 필요해 라고 정하셨으면 이제 둘러봐야죠. 드디어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둘러봐서 내가 원하는 예산 안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차는 이런 정도의 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둘러볼 때에는 당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분 많이 참고를 하시겠죠. 제가 인터넷 사이트 참고했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kbb.com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미국 중고차 시장의
네이버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가서 내 차의 가격이 어떤지를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차와의 연식과 마일리지와 뭐 상태 같은 옵션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넣으면 당신 값은 지금 중고로 얼마쯤 됩니다 라는 것을 대강 시장의 추세를 정리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개인 거래에도 이걸 많이 쓰고요. 심지어 딜러들도 이제 차값의 가치를 좀 평가를 해볼 때 이 사이트를 많이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사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kbb.com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대의 차의 가치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트에도 물론 중고 매물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딜러가 올리기도 하고 개인이 올리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싼 가격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내 가격대에 맞는 차를 둘러보는 용도라기보다는 내가 차를 뭘 사야겠다 정하고 나서 그 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면 적당한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이 사이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둘러보는 사이트는 어디가 좋을까요? 이게 또 동부랑 서부랑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펜실베니아하고 동부 쪽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둘러봤던 것은 카스닷컴이라는 거예요. 이 카스닷컴 웹사이트가 딜러들이 좀 싸게도 올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내 주소와 내가 원하는 가격, 뭐 모델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넣으면 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들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대강 리스트를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오토트레이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고나라라고 하죠. 개인 매물도 가장 많이 올라오고 딜러 매물도 가끔씩 섞여서 올라오는데 크레이그리스트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이그리스트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사기치는 애들이 좀 많이 있고 크레이그리스트에서 거래를 했다가 안 좋은 경험을 나눴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레이그리스트에서 구입하실 때에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둘러보기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과 메이커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둘러보셨으면은 내가 필요한 거 내 용도에 맞는 거는 뭐 승용차인데 아니면 미니밴인데 내가 예산은 뭐 한 4,000달러인데 3,000달러인데 뭐 4,000달러 밑으로 3,000달러 밑으로 살 수 있는 미니밴의 종류는 이러한 게 있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둘러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찝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본 차가 가격 대비 잔고장도 적고 오래 탈 수 있다고 해서 혼다와 도요타 이렇게 두 메이커를 정했습니다. 또 혼다에서 나오는 미니밴 메이커는 오디세이라는 모델명이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에서 나오는 미니밴은 시에나라는 미니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모델을 가지고 검색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번째, 타깃 차량 정하기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둘러보기가 아니라 서칭을 시작하셔야 돼요. 검색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깃으로 정한 그 모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용인할 수 있는 가격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이제 찾아야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검색하기이고요. 검색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용했던 사이트는요, 크레이그리스트, 카스닷컴, 오토트레이더스, 그 정도가 있습니다. KBB 그 정도가 있고요. 동부 제 주변과 동부는 잘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서부 쪽에는 트루카라고 하는 곳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 시세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고차 사이트들 중에 요즘 많이 또 뜨고 있는 게 카맥스라는 곳입니다. 이 카맥스는 다른 데보다 차값이 많이 비싸요. 그런데 여기가 왜 뜨고 있냐면 중고차를 걔네가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파냐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기간 내에 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무조건 고쳐주겠다. 우리가 무조건 뭐 환불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가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고차들보다 차값이 더 비싸요. 보증금, 워런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만큼 비싸게 받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다른 중고 같은 연식의 같은 조건의 중고차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비싸요. 장점은 사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다 보증을 해주니까 어느 기간 내에는. 또 이게 차를 샀다가 돌아갈 때에 카맥스에서 샀던 차를 카맥스에 도로 팔면은 또 잘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소문인데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판매자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딜러들입니다. 중개업자들이죠. 장단점이 있어요. 딜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거래보다는 차값이 같은 조건이면 더 비쌉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딜러들도 본인들 직업이니까 수수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상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딜러한테 샀을 때의 장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에 대해서 워런티를 해줘요.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딜러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뭐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들, 엔진이나 미션 같은 것들을 보통 90일이나 몇 마일까지나 뭐 이 정도 방식으로 워런티를 해주고요.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나는 더 워런티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범퍼 투 범퍼라는 워런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입할 때 보통 돈 주고 삽니다. 어디냐면 차 앞범퍼부터, 그러니까 차 처음부터 뒷범퍼까지 끝까지 모든 걸 어떤 것이든 다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런티가 굉장히 비싼데 이 워런티를 한번 구입을 하면은 워런티 기간 내에는 차 고장 가지고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엔진 오일도 무료로 이렇게 그 기간 내에 다 갈아준다고 하니까 범퍼 투 범퍼는 차량이 뭐 무슨 고장이 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100% 워런티를 다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비싸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입자의 몫이고요. 딜러한테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워런티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등록 절차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딜러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대신에 단점은 가격이 개인 거래보다는 더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딜러한테 구입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 차값 가격에 딜러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등록비나 뭐 여러 기타 부대 비용 나가는 게 있거든요. 등록비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돈들을 더 붙여요. 근데 이게 다 포함이 된 가격인지 아니면 차값만 딱 걸어 놓은 건지, 보통은 차값만 딱 걸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꼬드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값이 차값만인지 아니면은 그 다 포함된 가격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포함된 가격을 아웃더 도어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이거 다 지불하고 내가 이 차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불할 가격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더 도어 프라이스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차 가격이에요. 딜러한테 사실 때는요. 두 번째는 개인 거래입니다. 개인 거래는 확실히 딜러보다는 싸겠죠. 딜러 수수료가 최소한 빠지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게, 어떤 개인은 나는 좀 더 돈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개인은 빨리 판매하고 싶어서 더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개인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딜러보다 더 싼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이 차는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싼 거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보다 더 낮게 이 싼 차다, 이 차는 비싸게 내놨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KBB, 거기에서 보통 다들 확인하고요. 거기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값을 선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차가 싸게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사시진 마시고요. 이 차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전 좀 해보니까 게시글들 보면은 대강 감이 와요. 가령 뭐 사진을 적게 올려놓는다든가, 뭐 사진이 한 장, 두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의 100% 사기죠.
그래도 더 알아보고 싶다, 사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꼭 빈 넘버를 물어보십시오. 미국에는요, 각 차량마다 우리나라 차대 번호처럼 각 차량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 번호는 절대로 못 속이고 속이게 되는 경우에 무조건 처벌받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정상적인 차를 진짜 싼 값에 올려놓은지 확인해 보려면 빈 넘버를 알려달라고 하면 다들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귀찮아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기라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연락하면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근데 차를 구체적으로 안 올렸는데 사진도 적게 없고 차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없는데 빈 넘버도 안 가르쳐 주고 차값이 이상하지 만큼 싸다, 거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빈 넘버를 꼭 받으십시오. 이 빈 넘버를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빈 넘버로 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 가지고 안으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헐. 그래서 빈 넘버를 아는 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 빈 넘버를 알면은 이 차의 내력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카펙스라고 하는데요. 이 빈 넘버를 카펙스라는 곳에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면 이 차가 출고된 이후부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상세하게 다 드러나요. 몇 명의 주인을 거쳤는지, 몇 마일인지, 이 차는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 등록된 것들. 그래서 이 빈 넘버를 가지고 조회를 하면은 그 차량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다 나와요. 그러면 빈 넘버만 있으면 이걸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펙스가 유료 서비스예요.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조회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기한을 정해서 한 달간 무제한으로 조회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딜러가 파는 경우에는 카펙스를 제공해 주겠다 무료로 이렇게 말하는 딜러도 있고요. 개인 거래는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조회해서 하진 않겠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통 알아보는데, 제 주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한 무제한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조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무료로 이 빈 넘버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저도 카펙스 결제하기 직전에 이 사이트를 알았는데요. research.com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셔서 빈 넘버 조회하는 곳을 누르시면은 무료로 차량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돈 내고 카펙스에서 조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정보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싼 돈 들이시지 마시고 여기 가셔서 무료로 조회해 보십시오. 이렇게 개인 간 딜러,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칭을 해보세요. 크레이그리스트, 카스닷컴, 오토트레이더스, KBB, 아니면은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투르카,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카맥스, 한 이 정도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차가 이 정도 가격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차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차를 구입하면서 겪었던 경험담, 후기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차를 크레이그리스트에서 개인 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딜러를 통해서 사는 것을 먼저 고려를 했어요. 크레이그리스트에 싸게 나온 차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싸다 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개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크레이그리스트에 빈 넘버까지 같이 올려놨길래 이 빈 넘버를 가지고 구글 검색으로 넣어봤더니 똑같은 빈 넘버가 한 딜러 샵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딜러샵에서 파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차를 사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보통 가면은 테스트 드라이빙 하러 많이 가거든요. 시험 운전 하러. 그래서 시험 운전 예약 스케줄을 잡겠냐 물어보는데 잡겠다, 언제 가능하냐 했는데, 이 차가 계속 언더 더 메카닉 카센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수리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1주, 2주 지나도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테스트 드라이빙 스케줄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차에 대한 생각을 좀 접고 다른 차를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레이그 리스트에서 개인 컨택을 한 두세 개 더 했어요. 개인 컨택을 두세 개 더 했는데 재미있는 게 제가 사는 곳이 펜실베니아 주고요. 옆에 붙어 있는 주가 뭐 위로는 뉴저지 주, 뉴욕 쪽이 있고 밑으로는 뭐 델라웨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주가 있는데 보통 펜실베니아에 나온 중고차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뉴저지에 있는 뉴욕 근처에 있는 차들이 같은 조건이면 차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크레이그 리스트에서. 그래서 뉴저지에 차량 매물도 많고 딜러도 많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뉴저지에 컨택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 판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거 이제 주소를 듣더니 너 너무 멀다고 너한테 차 안 팔겠다고 하고 둘 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 경우는 여기서 볼티모어의 차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볼티모어가 굉장히 길었는데 차로 한 3시간 넘게 타고 가야 되거든요. 고속도로로 쭉 가서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더 멀 거예요. 근데 차가 괜찮게 나왔길래 주변에 지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싼 값에 나왔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차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크레이그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장고장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 차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멀리 갔지만 그냥 포기하고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팁인데요. 차 이제 빈 넘버 조회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차량 타이틀입니다. 그 차량 타이틀은 이 차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크게 타이틀 이제 클린이 있고 리빌트가 있고 세비지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정상적인 차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차는 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에 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차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그 볼티모어에 차 사러 갔던 그 사람은 여자분이셨는데 차를 저당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계속 저당이 잡혀 있다가 최근에 이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차를 계속 차가 저당 잡혀 있으니까 운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팔려고 내놨는데 차가 너무 운행이 안 돼 있으니까 엉망인 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차가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타이틀이 클린인지 아닌지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제 타이틀 중에 리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고 차량이에요. 사고가 났거나 침수가 됐거나 해서 차량이 어디가 파손이 된 겁니다. 파손이 된 것을 이 차를 다시 수리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럴 때 타이틀이 리빌트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값이 더 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비지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 난폭한, 뭐 야만스러움 이런 건데 그냥 쓰레기예요. 어떤 거냐면 차가 한번 폐차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사고가 나면 그 현재 차값의 60% 이상이 수리비로 나와버리면 그 차는 폐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100만 원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수리비가 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차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세비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폐차된 차들을 딜러나 다른 데에서 뭐 카센터나 그런 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팔면은 타이틀이 세비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사고 차량이고 다시 둘 다 수리해서 파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리빌트보다는 더 상태가 많이 안 좋겠죠. 왜냐하면 한번 폐차됐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3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리빌트하고 세비지는 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권해주더라고요. 해서 클린 타이틀 중에 여러분들이 차를 꼭 구입을 하시고요. 빈 넘버로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볼티모어에 갔는데 이제 차가 굉장히 쌌어요. 그랬는데 너무 이 차는 아니다 싶어서 멀리 갔지만 그냥 돌아오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 안 산다 그렇게 하고 등 돌리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야,
내가 400달러 깎아줄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깎아달라는 말도 안 하고 오기 직전 등 돌리기까지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내가 아예 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렇게 문자로 연락이 온 거예요. 400달러 깎아주겠다고. 근데 제가 이미 차에 대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차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안 산다고 왔어요. 그 뒤로 이제 계속 검색을 하고 있다가 도요타 시에나가 저희 동네에서 싸게 나온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시에나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차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가격이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혹시나 해서 이제 물어는 봤어요. 그래서 이 차 가격이 변동할 수 없는 거냐고, 깎아줄 여지는 없는 거냐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쿨하게 500달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고민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전에 또 볼티모어에서 400달러를 깎아서 제시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오는 가격이 마지막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구입 후에 주변에 미국인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제 크레이그리스트에 보면은 내고가 안 됩니다. 네고시에이션 안 됩니다. 아니면 혹은 이 가격은 펌합니다. 절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깎을 생각을 하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 가격대마다 깎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구했던 가격대 한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의 가격대의 차들은 한 4,500달러 정도는 깎을 생각을 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뭐 생각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차를 구입을 하려면은 타이틀에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집문서처럼 이 차가 내 차입니다고 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타이틀인데요. 핑크 슬립이라고도 하고 타이틀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개인 간에 거래할 때에는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파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지금 차를 구입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인하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히 이제 정보가 많았는데 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핑크 슬립에 판매자한테 2군데 사인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래 2군데 사인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캘리포니아 그 핑크 슬립 타이틀하고 제가 본 제가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데 펜실베니아 타이틀하고 아예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주마다 그 타이틀 양식과 서류가 다르고요. 제가 구입했을 때의 타이틀은 판매자가 한 군데만 사인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인이 한 군데만 돼 있길래 내가 분명히 인터넷에서 2군데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건 이제 캘리포니아 쪽 핑크 슬립은 그런 것 같고요. 여기는 한 군데만 사인해도 등록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에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라고 사인을 받아서 양도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 소유가 됩니다. 근데 바로 타고 다닐 수는 없겠죠.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번호판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보통 판매자의 번호판이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 안 달려 있거나 그 판매자의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다가 뭐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걸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보통 자기 번호판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차를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임시 번호판이라는 것을 임시로 받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냐면 DMV라는 곳에서 합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등록 사업소 뭐 그런 곳 비슷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최악의 장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일 처리를 너무 못하고 일을 너무 느리게 처리해주고 너무나 불친절하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화의 주토피아에서 이 DMV 직원을 묘사할 때 나무늘보 아시죠? 그 나무늘보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정말로 일 처리 못하고 느리게 한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렸던 것들 기억합니다. 어쨌든 임시 타이틀을 받아야 되는데 딜러한테 사면은 딜러가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는 개인한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시 번호판을 받거나 내 번호판을 달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또 DMV 가서 줄 서고 기다리고 일 자꾸 처리가 안 되고 이상하게 처리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른 데 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DMV를 가셔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같이 가가지고. 아니면은 그 동네마다 오토 태그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오토는 자동차 얘기하겠죠. 그리고 태그는 말 그대로 태그 붙이는 거 얘기하는데요. 오토 태그라고 해서 자동차 등록을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동네마다 한두 군데씩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은 등록 대행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번호판도 얻을 수 있고, 타주에서 사시는 거면 임시 번호판을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주에서 샀기 때문에 바로 번호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수수료는 95불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토태그 가서 등록을 하면 바로 번호판을 받고요. 이제 기존의 주인은 자기 번호판 가지고 가고 저는 제 번호판 달고 그리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이 오토태그 등록할 때에 보험을 들어있다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보험 등록 확인서 같은 거죠. 그 차의 빈넘버를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먼저 보험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보험 확인서를 가지고 오토태그에 가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그러시려면 미리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가 얼마 나올까 가늠을 해 보시려면 그 차의 빈넘버를 꼭 아셔야 돼요. 빈넘버를 넣으면 그 차 보험료가 당신이 들었을 때에 얼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빈넘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차량을 등록했고요. 제 차는 2004년도, 지금이 2017년이니까 13년, 14년 정도 됐네요. 2004년도 시에나, 도요타 시에나 모델이고요. 한 16만 몇천, 17만 마일 조금 안 된 차를 샀습니다. 엄청나게 옛날 차고 엄청나게 많이 탄 차죠. 그렇게 등록을 했고요.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 본 자료는 2007년식 이전에 중고차를 사려면은 스모그 체크라고 이제 대기오염,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죠. 스모그 체크하는 서류도 있어야 이 차가 등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 걸 보았는데 그것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스모그 체크하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인스펙션을 이 차가 받아서 인스펙션 날짜가 아직 남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차를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 우리나라처럼 주기적인 차량 검사를 하는데요. 그거를 창문에 붙여놔요. 이 차는 언제까지 인스펙션이 유효합니다 라고 붙여놓는데, 거기 이제 대기 오염도 측정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날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유효하기 때문에 스모그 체크 서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스펙션이 안 되어 있다면 인터넷에 검색해 본 자료로는 그 스모그 체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구입은 안 해봐서 그게 맞는 사실인지 안 맞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시에나 차를 구입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제 경험담 나눴던 게 꼭 여러분들 중고차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잘 때 사는 집이랑 움직이는 거, 일보로 돌아다니는 거, 차가 가장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초기라서 가장 바가지 쓰기가 쉽고 가장 아무것도 모를 때고 가장 뭐 어떤 확실한 자료가 아니라 뜬 소문에만 의지해서 사게 되는 게 집하고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열심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과 차 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한국 가기 전에 또 찍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요즘에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기말고사도 끝났으니까 또 방학이니까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 감사해요.